그래서 오늘 하는 주제는 뭐죠? 오늘은 상악동 고상술이에요. 아, 네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우선 뼈이식술에 대해서, 뼈이식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들을 찍고 있는데, 저번에는 치조제 보존술을 했고, 네. 이번에는 상악동 고상술에 대해서 네. 지금 하게 됐죠. 이제 제가 아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상악동 고상술은 언제 쓸까요? 상악동 고상술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할 때, 뼈가 부족할 때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뼈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데, 보통은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은 저를 보시면 비강 옆에 상악동, 부비동이라고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보통 부비동으로 알고 계세요. 파라네이절 사이너스, 부비동이죠. 그건 구강 위에 있는 구조물인데, 구강에서 위턱의 어금니 부위는 상악동하고 엄청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악동 고상술을 하게 되는데 너무 어렵죠, 내용이. 그래서 이제 쉽게 풀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어금니 쪽, 위턱의 어금니 쪽은 뼈가 없어요. 그리고 뼈를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바로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인 상악동이 있어요. 그래서 위턱 어금니 임플란트를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상악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모든 환자분들의 한 80% 정도에서, 그러니까 위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는 환자 중에서 80% 정도는 상악동 고상술을 필요로 해요. 신기하시죠? 네.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위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할 때는 대부분 뼈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악동 고상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하악동도 있나요? 하악동이라는 그 명칭은, 해부학적인 그 정규 명칭은 없지만, 동이라는 게 무슨 의미 같아요? 동이라는 거. 사이너스라는 의미는 빈 공간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상악동이라는 거는 위턱의 위에 있는, 코 옆에 있는 빈 공간을 얘기합니다. 상악동. 하악동은 사실 그런 구조물은 없지만, 혹시나 저희 임플란트 수술하는 치과 의사들만 아는 용어인데, 아래턱에서도 뼈가 있는데 아래 뼈가 빈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드물게.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걸 저희는 하악동이라고 해요. 아, 신기한 걸 배우셨죠? 네. 해부학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냥 아래도 상악동처럼 뼈가 없이 비어있네, 이런 경우는 하악동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정규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치과 의사들끼리 하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리얼, 레알, 뭐 국룰이다, 이런 그런 약간 우리들끼리 쓰는 은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악동도 치과 의사들끼리 쓰는 일종의 학문적인 은어예요. 저도 치과 의사들이 쓰는 이제 학문적인 은어를 알게 되었는데. 그쵸, 그쵸.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알 수가 있죠. 아주 유익하죠. 아, 네. 그래서 우선 상악동 고상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선 두 가지를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상악동 고상술은 사실 위턱 어금니 임플란트 치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필요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임플란트 심는 구멍으로 뼈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상악동 옆에 위턱 어금니 잇몸뼈의 바깥쪽을 창문을 만들어서 그 뼈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치조정 접근법, 상악동 고상술 치조정 접근법,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악동 고상술 측방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치조정 접근법은 크레스탈 어프로치라고 하고, 두 번째 측방 접근법은 레터럴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환자분의 붓기나 하고 나서의 증상, 멍이 드는지 여부, 이런 것도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편적으로 이제 치조정 접근법을 할 때는 뼈이식을 엄청 많이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뼈가 어느 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 있어서 조금만, 아니 어느 정도만 상악동 고상술을 해야겠다 할 때는 치조정 접근법을 쓰고요. 뼈가 진짜 하나도 없어서 정말 많이 해야겠다, 아니면 뭐 특별한 위치에 좀 심어서 어떤 그 뼈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측방 접근법을 하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그 두 가지 시술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은 방금 뭐라고 했죠? 쉽게 말해서 뼈의 양이죠? 네, 맞죠? 맞아요. 맞죠? 남 PD님 맞죠? 뼈의 양이죠?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혹시나 상악동에 염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 막 치조정 접근법 하면 안 돼요. 측방 접근법으로 그 염증을 치료하면서 해야 돼요. 그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해부학적으로 상악동에 특수한 구조물이 있거나 뭐 격벽이 있거나 아니면 그 상악동 하벽이 약간 울퉁불퉁하거나 하면은 측방 접근법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것들 그리고 환자의 그 구강 내 상태 그리고 임플란트를 몇 개 심을 건지 혈관의 주행 여부 뭐 그런 것들도 상악동 거상술 중에서 측방 접근법과 치조정 접근법을 할 때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얘기해봤어요. 너무 도움이 되는데요.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근데 이게 거상술이잖아요. 올리는 거죠. 올리는 리프팅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 리프트 하듯이. 네, 잇몸이 올라가기도 하는지. 잇몸 뼈를 올리는 거죠. 아, 뼈를 올려서. 뼈를 올리는 거. 그럼 이 뼈 유지를 잘 하는 방법도 있나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그 주변에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뼈를 왜 잃어버릴까요? 뼈를 왜 유지 못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치가 계속 생겨서 충치가 그 잇몸 안으로 파고든다거나 그쵸, 그쵸. 또는 이제 탄산을 많이 마셔서 어. 잇몸이 녹는다거나.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 그 우선은 아셔야 되는 게 임플란트는 사실 충치는 없고요. 충치는 이제 치아에 생기는 거고 임플란트는 그 보통 쇠붙이 구조물이랑 그 도자기 구조물 그런 걸 쓰잖아요. 금속들. 네. 금속에는 충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치가 생기지 않는데 혹시나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임플란트하고 치아 잇몸에 그 이행 부분 음식물이 꼈어. 그래서 막 세균이 막 번식을 해. 그래서 막 계속 있다면 그 세균들이 뼈를 녹이거든요. 그런 현상을 임플란트 치주염이라고 해요. 임플란트 치주염. 임플란트 치아 주변 조직의 염증, 임플란트 치주염이라고 하는데 그게 생기면은 상악동 거상술을 하던 여러 가지 뼈 이식술을 하던 그 시술로서 얻은 뼈를 잃기 시작합니다. 잃기 시작하고 그게 진행이 되면 피도 나고 냄새도 나고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임플란트가 제거되고 뼈도 녹고 그런 현상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악동 거상술하고는 별개의 얘기이긴 하지만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에서 뼈이식, 상악동 거상술이나 뭐 치조제 보존술, 뭐 골유도 재생술을 했을 때 그 뼈를 잘 유지하려면은 임플란트 치주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은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랑 달라서 양치가 좀 어렵거든요. 칫솔만 쓰는 게 아니라 치실, 치간 칫솔, 워터팩 이런 걸 쓰는 걸 권유드리고 그리고 각각의 부위마다 원래 가진 치아랑 해부학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하는 방법으로는 음식물이 끼거나 세균 짐락이 형성됐을 때 그 부위를 제거해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치간 칫솔, 치실, 워터팩 이런 걸 써서 그 해당 약간 음식물이 끼는 부위마다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청소를 해야 되고 환자가 그렇게 잘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에서 6개월 단위로 좀 오셔서 간단하게 치석 제거, 스케일링 같은 걸 한다거나 잇몸 치료를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잇몸을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상악동 거상술과 별개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 뼈를 잘 유지하려면 관리가 잘 돼야 되고 관리를 잘 하려면 치과 의사와 위생사가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관리를 알려줘야 되고 환자가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 환자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주기적으로 내원해서 그 부분을 의사나 치과 위생사가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원을 시켜야 되죠. 그렇게 하면 임플란트 이제 뼈가 소실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가 있죠. 물론 수술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뼈에 대한 유지에 대한 얘기에서 임플란트 치주염에 대한 얘기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얘기를 끝났는데 네, 상악동 거상술은 입안만이 아니라 비강 옆에 있는 상악동을 건드리는 시술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상악동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기존에 어떤 뭔가 뭐 물혹이 생긴다거나 물혹을 제거하면서 해야 된다거나 고름이 생긴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가 생기면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상악동 거상술은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시술한 의사가 해결할 수 있을 때만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상악동에 뭔가 이상소견이 있거나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다 치료하면서 하거든요. 혹시나 뭐 이상소견이 있으면 조직검사를 나가기도 하고 물혹이 있으면 물혹을 빼드리고 구름이 있으면 구름 제거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치료를 해드릴 거고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주 내원하셔서 처치를 받으시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혹시나 뭐 상악동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1년에 한두 건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다 해결할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배운 구강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전문의라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강외과 전문의들은 상악동을 청소하고 뭐 이렇게 치료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걸 따로 배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저한테 그냥 와서 치료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